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부터 이변의 월드컵 역대 가장 많은 놀라움을 주고 있는 월드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6강전에서는 모로코가 스페인을 승부차이 끝에 꺾었던 것이 유일한 이변이었는데요. 8강전은 첫 번째 일정부터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브라질이 지난 대회 준우승 팀이긴 하지만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 지난 대회의 기량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크로아티아에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당한 패배긴 했지만 연장 후반전 출전했던 K리그 출신 오르샤 선수의 미친 활약 속에 브라질이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요. 이 경기 대체 어떻게 브라질이 떨어지게 됐고 크로아티아는 어떻게 기막힌 4강 진출을 이루게 됐는지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전 첫 번째 일정에서 우승후보 1순위인 브라질이 탈락했고요. 크로아티아가 두 번의 대회 연속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통해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 본선에 나섰고 그때 3위를 차지하는 정말 이변을 일으켰었잖아요. 그 뒤로도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한 대회는 무조건 4강까지 간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졌어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도 두 번째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는데 준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대회도 조별리그 통과 조 2위로 하긴 했지만 4강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120분 동안 1대1로 비겼어요. 사실은 경기 내용은 브라질이 앞섰고 심지어 연장전에도 브라질이 먼저 골을 넣고 앞서갔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전 후반 종료 3분 전에 페트코비치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승부차기로 경기가 이어졌고 승부차기에서 4대2로 크로아티아가 승리를 했는데요. 이 페트코비치의 동점골을 바로 K리그 전남 드래곤즈와 울산 현대에서 활약했던 미슬라프 오르시치 오르샤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 주목받았던 것은 펠레의 대기록에 도전했던 네이마르 선수였고 또 네이마르 선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본인의 A매치 득점을 페널티킥으로만 싸워왔기 때문에 조금은 그 기록들에 대해서 폄하가 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장 전반 종료 직전 기가 막힌 원투 패스를 두 번이나 연결하면서 창의적인 모습도 보여줬고 또 골키퍼가 제치면서 이날 경기에 워낙 리바코비치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많이 펼쳤는데 그렇다면 이 선수를 제쳐버려야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 속에 세밀한 볼 컨트롤에 이어 골키퍼가 제치고 상대 수비가 온몸을 던지는 과정 속에서도 골문의 상단 구석을 정확하게 찌르는 슈팅을 성공시켰거든요. 네이마르가 마침내 이름값을 하면서 필드골로 자신의 A매치 77호 골을 넣었습니다. 브라질의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펠레가 갖고 있었고 펠레가 그 77호 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타이를 이루게 된 것인데요. 결국엔 이 기록을 넘지 못한 채 이번 월드컵을 마치게 됐어요. 이 골이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브라질이 펠레의 골에 도달한 네이마르의 골을 통해서 4강에 가는구나 싶었는데 오르샤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연장 후반전 기세를 올린 크로아티아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이제 기록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브라질이 이제 볼 점유율에서는 크게 앞서지 못했어요. 50대 50의 경기를 했는데 경기 전체 120분 동안의 기대 득점 값을 보면 크로아티아는 0.66골, 브라질은 무려 2.63골로 2대1 내지 3대1로 브라질이 이길 만한 경기를 했어요. 경기 전체 슈팅을 보더라도 브라질이 21개의 슈팅을 때렸고 크로아티아도 9개의 슈팅을 때리기는 했는데 유효 슈팅을 보면 브라질이 11개나 유효 슈팅을 연결했고 크로아티아는 단 한 개밖에 연결하지 못했고 그 하나가 골이 된 것입니다. 즉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 슈팅이 없었고 연장 전반전까지도 유효 슈팅이 없는 경기를 했으니까 크로아티아의 공격이 굉장히 무기력했거든요. 브라질의 많은 기회들은 결국 11번이나 선방했던 리바코비치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는데요. 이 리바코비치가 이 120분 동안 11개의 선방을 기록한 것은 크로아티아 선수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한 경기 최다 선방을 기록한 것인데 인플레이 상태에서 선방뿐 아니라 승부차기에서까지 선방을 했어요. 일본과의 16강전에서도 승부차기를 연달아 막아내면서 8강 진출의 공신으로 활약했었고 또 일본의 많은 슈팅을 직접 막아내기도 했었는데 이번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똑같은 활약을 재현하면서 이제는 리바코비치가 이번 대회 최고의 골키퍼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게 할 정도로 이날 엄청난 활약으로 브라질의 공세를 막아냈고 결국에 4강 진출 최고의 영웅이 됐습니다. 이날 경기 크로아티아는 그래도 이전 경기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페트코비치, 부디미르 그리고 이바야까지도 부진하다 보니까 측면 공격수를 볼 수 있는 크라마리치를 최전방으로 올려서 공격의 역동성을 가미했고 또 고열 때문에 감기 생세 때문에 빠졌던 공격적인 왼쪽 풀백 보르나 소서까지 선발 출전시키면서 지난 일본과의 경기에서 두 자리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활력 있는 플레이를 펼쳤지만 그래도 브라질의 공격력에 대비해서 거의 수비 위주의 경기를 했습니다. 브라질은 한국과의 경기 4대1로 이겼던 명단을 그대로 내세웠어요.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두고 하피냐가 오른쪽, 비니시우스 왼쪽, 네이마르 선수가 공격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고 카세미르와 파케타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포백 라인도 본래 센터백인 밀리탕을 라이트백으로 두고 마르키뉴스와 티아고 실바의 조합에 아직도 알렉산드로가 확실하게 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라이트백인 다니엘루를 왼쪽으로 배치하고 알리송이 골문 지켰는데요. 이날 경기 기록 기반 평점을 살펴보면 네이마르의 활약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경기 내내 날카로운 패스도 연결하고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공격 능력을 통해서 평점 8.1점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결국엔 많은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고요. 크로아티아에서는 브로조비치 선수가 미드필드 라인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또 활동량을 보여주고 수비도 커버해줬고 모드리치가 또 좋은 조율 능력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라이트백인 유라노비치 선수가 측면에서 공격 가담도 좋았고 수비 커버도 좋았고 왼쪽 센터백인 그바르디올이 왼쪽 영역을 잘 커버했다면 오른쪽에서는 유라노비치가 또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면서 수비를 잘 커버해줬고 여기에 로브렌이 또 노련하게 배후까지 커버해주고 리바코비치가 선방까지 해주니까 이런 브라질의 총공세를 크로아티아가 굉장히 잘 막을 수 있었다. 90분 동안 무실점을 막을 수 있었고 연장전 전반 막판에 가서 한 골을 내줬는데 그 한 골을 또 따라갈 수 있는 후반에 교체 카드도 나왔다. 사실 크로아티아도 후반전에 페트코비치, 블라시치, 연장전에 마예르, 부디미르 여기에 오르시치까지 투입을 하면서 공격 자원들을 계속 투입을 했거든요. 브라질도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후반전에 안토니, 호드리구, 장신 공격수인 페드로 이런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공격을 강화하다가 선제골이 나온 이후에는 프레드와 알렉산드로 투입하면서 지키는 자세로 취했거든요. 그것이 결국에는 치치 감독의 패착이 됐다. 경기 초반에 전반전에 많은 기회가 없었지만 일단은 비니시우스의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던 브라질인데 리바코비치 선수가 이 브라질의 공격 패턴을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비니시우스가 한국과의 경기도 그렇고 조별리그에서 펼쳤던 그런 슈팅 패턴을 다 알고 미리 사전에 위치를 잡으면서 막아냈고요. 전반 42분 네이마르의 프리킥 슈팅이 굴절되면서 흐렸던 것도 리바코비치가 침착하게 막아내면서 사실 전반전에 거의 브라질을 상대로 크로아티아가 위협적인 장면을 내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주도권은 내준 것 같았지만 결국 골 점유율은 크로아티아도 많이 가져가면서 공도 많이 소유하고 역습 기회도 많이 창출하는 그런 팽팽한 경기를 했거든요.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브라질의 슈팅이 5개, 크로아티아도 3개였기 때문에 유효 슈팅은 브라질이 3개로 많긴 했지만 아주 위협적이지 못했고 크로아티아가 오히려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면서 대등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엔 조금 더 브라질의 공격이 날카로워졌는데요. 후반 2분에는 라이트백 밀리탕이 사실은 좀 수비적인 라이트백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후반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깜짝 올라가는 플레이를 통해 허를 찔렀고 여기서 밀리탕의 컵백을 히샤이송이 문전에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리바코비치가 눈부신 반사신경으로 선방을 했고요. 후반 10분에는 히샤이송의 스루 패스를 받은 네이마르가 문전 왼쪽을 파고들어서 시도한 슈팅도 리바코비치가 절묘하게 각을 좁히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이 연달아 펼쳐진 선방들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브라질 선수들이 당황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 이제 크로아티아도 골을 넣기 위해 교체를 했거든요. 먼저 교체를 단행한 것은 역시 브라질이었어요. 후반 11분에 하피냐를 빼고 안토니를 투입했고 후반 19분에는 비니시우스를 빼고 호드리구를 투입하면서 좌우 측면 공격을 다 바꿔줬는데 비니시우스 선수가 고전하긴 했어도 호드리구 선수가 들어갔을 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고 안토니 역시 하피냐와 다름없이 무기력했기 때문에 이 교체 카드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반 27분에 크로아티아가 크라마리치를 빼고 장신 공격수 페트코비치를 투입하고 또 높이를 갖고 있는 파샬리치를 빼고 오히려 활동력을 갖고 있는 블라시를 투입하면서 공격에 좀 변화를 줬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물론 기회는 브라질에게 더 왔어요. 후반 31분에는 호드리구, 히샬리송으로 연결된 패스워크가 네이마르에게 연결됐고 네이마르가 또 한 번 문전 좌측을 파고들면서 슈팅을 했는데 또 한 번 리바코비치를 넘지 못했습니다. 리바코비치가 위치 선정도 좋고 나오는 타이밍도 좋고 몸을 펼친다거나 다리 사이를 오므린다거나 이런 그 선방에서의 자세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브라질은 계속해서 공격진에 좀 부진했던 선수를 빼줬죠. 후반 39분에는 히샬리송을 빼고 A매치 경력이 많지 않은 브라질 리그 플라멩고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신 공격수 페드로까지 투입을 했는데 이 선수도 사실은 그바르디올을 넘지 못하는 대인 공격에서의 그 아쉬움들을 고철했어요. 결국엔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됐는데 크로아티아가 연장전의 전문가입니다. 연장전을 너무 잘 아는 팀이죠. 최근 월드컵 본선에서 펼쳐진 7번의 연장전 경기 중에 5경기를 크로아티아가 치렀거든요. 그런 가운데 연장전, 사실은 연장 전반 13분에 먼저 크로아티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페트코비치가 2명의 브라질 수비 사이를 플립플랩으로 빠져나오고 내준 패스, 골문이 통짜로 열렸었는데 브로조비치의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겼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공세를 펼친 뒤에 브라질의 기회가 왔는데요. 연장 전반 추가 시간이었습니다. 네이마르 선수가
중원 지역에서 호드리그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문전으로 파고들었고 본인 쪽으로 수비 4명이 몰렸을 때도 또 한 번 파케타에게 공을 주고 2대1 패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받았고 여기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침착하게 정확하게 마무리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그래도 브라질이 해내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연장 전반전이 끝났고 연장 후반 시작과 함께 크로아티아는 코바치치가 지쳤기 때문에 빼주면서 공격력이 좋은 마예르를 교체 투입을 했어요. 반대로 브라질은 수비를 좀 강화했거든요. 밀리탕을 빼고 알렉산드로를 투입하면서 이제 알렉산드로가 왼쪽, 다닐로가 오른쪽 풀백으로 본래 위치로 들어갔고요. 파케타를 빼고 수비적인 프레드를 투입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크로아티아는 공격 숫자를 늘렸죠. 레프트백인 소사를 빼고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를 투입했고 수비형 미드필드에 가깝게 움직였던 브로조피치를 빼고 윙어인 오르샤 선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전략이 적중했습니다. 오르샤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역할을 했는데요. 연장 후반 12분 왼쪽 측면을 시원하게 돌파한 이후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자 중앙 지역으로 빠른 타이밍에 컷백을 내줬고 이 컷백을 페트코비치가 바로 논스톱팅으로 연결한 것이 수비를 막고 굴절되면서 알리송을 통과하는 구석으로 찔러 들어가면서 1대1 동점골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브라질이 마지막까지 승부차기 가기 전에 끝내고자 공격을 했고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카세미르가 혼전 중에 강력한 슈팅을 때려봤지만 이것 역시 리바코비치에게 막히면서 승부차기로 돌입을 했는데요. 토큰 던지기를 통해서 브라질 팬들이 있는 곳에서 차는 것을 결정을 했고 크로아티아가 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브라질은 의아하게도 2001년생의 어린 선수인 호드리그가 첫 번째 키커로 나섰어요. 크로아티아는 블라시치 선수가 안정적으로 가운데로 뻥 차서 성공시켰는데 호드리그의 슈팅을 리바코비치에게 방향이 읽히면서 막혔습니다. 그 뒤에 마예르도 성공시키고 카세미르도 성공시키고 모드리치가 성공시키고 페드로가 성공시키면서 계속해서 성공이 이어졌고 K리그 출신인 오르샤 선수까지도 성공을 하면서 크로아티아가 4대2로 앞선 상황. 일단은 이미 한 차례 실축이 있는 브라질이기 때문에 다 넣고 하나를 막아야 되는 상태였는데 마르키뉴스 선수가 네 번째 키커로 나서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게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면서 브라질은 다섯 번째 키커로 준비하고 있던 네이마르까지 가보지도 못한 채 탈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탈락이었는데요. 심지어 브라질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노가웃 스테이지 역사상 연장전에서 이제 먼저 선제골을 넣은 13번째 팀이었는데 연장전에서 선제골을 넣고 패배한 첫 번째 팀이 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우승 후보 0순위까지 뽑혔던 브라질의 탈락으로 이번 월드컵 우승 경쟁은 또 한번 혼전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8강전 일정 계속 이어지는데요. 12월 10일 새벽 4시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열리고요. 12월 11일 0시에는 모로코와 포르투갈의 8강전 세 번째 경기, 그리고 새벽 4시에는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8강전 네 번째 경기가 열립니다. 크로아티아가 4강에 오른 준결승 첫 번째 경기는 12월 14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열리는데요.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 승자가 만나게 됩니다. 브라질을 우승 후보로 꼽았던 것처럼 아르헨티나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과연 아르헨티나가 올라와서 크로아티아를 만나게 될지 아니면 남미 팀들이 전멸하면서 네덜란드가 올라오게 될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죠. 과연 어떤 4강 대진표가 펼쳐질지 월드컵 소식 계속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